불 좀 꺼줄래? 내 계좌 좀 보게. 예, 안녕하세요. 김용환입니다. 자, 오늘 그 배워 산다 그 3분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뭐 3분기 시장 전체적인 사항을 뭐 1시간 동안 지금 강의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뭐 짧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핵심 내용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1시간 동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빠르게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분기하고 2분기도 시장이 우리 그 주린이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대응하기 상당히 좀 힘들었던 건 장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권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아마도 뭐 3분기, 4분기, 하반기까지도 뭐 이러한 장이 좀 지속되지 않겠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따 제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큰 시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3분기는 제가 판단컨대는 지금 황소, 곰. 그래서 이 황소와 곰의 그 치열한 한판 그 승부가 좀 벌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5월 달에 이제 공매도 규제가 해제되면서 그 외국인들의 그 대차, 신용 대차 잔고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그 신용이 소위 얘기하면 이제 황소가 되겠죠. 그 뿔로 지금 쳐박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곰이 이제 5월 달에 공매도 규제가 해제되면서 지금 서로 지금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뭐 곰의 그 날카로운 발톱의 그 앞발도 그 황소의 뿔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3분기 안에 곰과 황소의 그 치열한 한판 승부가 좀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지금 7월장 접어들면서 그다음에 하반기 시장이 지금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반기는 끝났고 6월 달로 기준해 가지고 예. 그 7월 접어들면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이제 시장이 어떤 좀 시그널을 좀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그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데 미국 시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하고 일단 지표는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속내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지금 지수,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나스닥 지수하고 그다음에 시가 상위 종목이에요. 지금 미국의 시가 상위 종목이 뭡니까?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직전 고점 돌파하고 애플 같은 경우도 한 10개월 동안 기간 조정 주면서 6월 초에 저점 지고 지금 V자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맨 위에 이 하늘색 선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차트고 그다음에 중간이 이 파란색 선이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 노란색 주황색 선이 이제 그 애플 주가인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한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1위, 뭐 2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빠지면 또 애플이 올라가면서 시총 1위로 또 등극하고. 근데 여기 지금 나스닥하고 지금 같이 차트를 보시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나스닥하고 차트가 6월 초에 저점 주고 동일하게 움직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시총 1위, 2위 아니겠습니까? 이 두 종목만 안 빠지면 전체 지수는 안 빠져요. 지금 미국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애플하고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지수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지수에 지금 공통으로 편입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에도 편입되어 있고 S&P 500에도 편입되어 있고 다우에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지수에 공통으로 편입된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뭐 10년 동안 뭐 연 배당 수익률이 뭐 10% 이상이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시총 1위, 2위 기업이 지금 계속 6월 저점을 찍고 지금 한 달 동안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 그 세계 지수 S&P 500, 다우, 나스닥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조정이 나오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만 지금 막 끌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는 소위 얘기하면 그 중소형 지수 같은 거, 러시엘 2000 지수는 아직까지도 그 박스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자, 이번에는 그 3대 지수를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로 요 내용이죠.
예. 지금 위에 보시면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이 세 개의 지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에 의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원래 그 3월 달부터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7개월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린이 분들이 많이 그 주식 초보자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지금 그 지루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지금 떨어져 나갑니다. 시장에서. 예,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고 뭐 비트코인도 막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미국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하단에 보시면 이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중소형 업종 지수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다우 뭐 30개 종목이 그 대형주가 움직이면 다우 지수가 움직이는데 옛날에 뭐 FOMC 그 의장이었던 그린스펀 같은 경우도 S&P 500이라든지 다우라든지 나스닥보다도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의 현 주소를 읽으려면 러셀 2000 지수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예, 중소형 업종 지수죠. 근데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 3월 달에 고점 나오고 계속 급락. 박스권 행보, 그다음에 급락, 다시 반등 살짝 주고 이번에 다시 또 급락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처럼 계속 그 6개월, 7개월 가까이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의한 그 3대 지수, S&P 500 포함해가지고 나스닥 다우까지 신고가 랠리가 나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또 많이 매매하고 있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월 가까이 급등락이 상당히 심한 박스권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지금 수익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우리 시장처럼 그런 장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께 참고하시고 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살짝 돌파한 상태인데 이건 장기 추세입니다. 그래서 왜 또 지난주에 그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좀 심하게 흔들렸느냐? 그것은 이제 기술적인 요인이 좀 큰데요. 지금 다우 지수의 그 20년 장기 차트를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추세선을 지난달에 돌파시켰어요. 현재 그림 보시면 살짝 돌파하고 나서 지금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돌파하다가 지난주에 한번 눌림 주고 그 라인에서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데 장기 일단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 원래 이제 그 눌림을 또 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달 말까지 하긴 해야 돼요.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 지지선을 돌파했던 그 저항선을 다시 한번 이탈해 버리면 다시 또 원위치하는 것이고 박스권 회귀하는 것이고 예 만약에 애플과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외에 다른 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뭐 다우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나 요건 이제 7월 말까지 봐야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장기 추세선 살짝 돌파하고 다시 한번 지지하는지 여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다음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구간 보면은 장기적으로 지금 매물 여기가 지금 매물 공백존입니다. 여기가 이제 윗꼬리에 나왔던 구간이죠. 2000년도 IT 버블 때도 그 라인까지 지금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사실은 3개월 동안 계속 행보하는 거예요. 박스권. 그러니까 이거 돌파 여부는 돌파를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장기 20년 저항선 돌파하기 때문에 의미는 있으나 그러나 또 이걸 또 바로 또 돌파하기도 좀 힘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다우하고 더불어서 이번 달 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사실은 2000년도 초반에 여기 이권이 나왔던 그러니까 보면 위에서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저점과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흔듭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대 IT 버블 때도 여기 보시면 이 고점 라인에서 한 7, 8개월을 계속 급등락을 일으키면서 막 흔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지점을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 급락이 나왔었고 예, 그 고점과 고점은 있는 요 매물 공백존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월봉으로 길게 봤을 때는 그래서 6개월 동안 장기 저항이기 때문에 예,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요번에 지금 반등과 반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아마도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미국 시장 또 만기죠. 유럽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난주가 우리 만기였었고요. 그래서 만기 지나서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다다음 주 27일과 28일 날 7월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후에 뭔가 좀 중장기적인 그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그다음 러셀 2000 지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러셀 2000 지수도 지금 보시면 2000년도 IT 버블 구간이죠.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장기 저항선에서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돌파할지 여부는
널쉘 2000 지수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기술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이 박스에 머물러 있는데 이 향방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널쉘 2000 지수가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한번 이 1차 돌파했던 지지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코스닥도 좀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계에 맞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 금융위기 아니고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요 라인에서 딱 지지하고 V자 반등,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파동으로 굳이 본다 그러면 상승 3파 구간이죠. 3파 보여주고 N자형 그리고 지금 4파 조정 구간인데 이 라인에서 재차 돌파할지 여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달까지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유럽 차트는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독일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7개월 동안 계속 박스 그런 그 국면입니다. 그 영향을 받고 우리 시장도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박스인데 아마 이러한 형태가 3분기 말까지, 가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요. 자, 이제 기업 이익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5월 달에. 그 전주에 비트코인 급락 나오기 그 전주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개인들이 손절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없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그런 한 일주일인가 2주 있다가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1월 달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 뭐 앨런 재무장관도 뭐 투기 자산이다라고 규정을 했었었고, 파월 연준 의장도 투기 자산이다라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캐나다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5월 달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했고 6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장은 어떻게 보시냐면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까지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에 거의 한 70%는 유동성의 힘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돈의 힘이죠. 돈의 힘.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40%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경기 회복 기대감.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30~40%로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5월 달에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온 것을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비트코인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아도 기본적인 그 기업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기업 어떤 펀더멘털이 있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빠졌다. 근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2분기까지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도 비트코인이 우리가 5월 달에 급락이 나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유동성의 힘은 이미 1분기 말 정도 아니면 2분기 중반에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버티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그 회복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미국의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전체 기업 이익 세후 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이것도 지금 장기 추세 저항선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재고는 팬데믹 때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직전 지점에서 반등 구간이고 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시장 조사 업체인 팩트셋에서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지난 분기 2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최소 64%에서 많게는 80%까지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2분기는 이제 끝났죠. 그러나 3분기 이번 분기부터는 작년 대비해서 2분기는 뭐 60에서 기본 80% 증가를 하는데 3분기부터는 2분기 대비해서 3분의 1로 축소되는 한 24% 정도 증가한다 이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좀 유출해 보면 미국의 기업 이익도 아마 2분기 최근에 이제 2분기가 이제 피크아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분기를 정점을 해가지고 3분기부터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건설 관련 종목군들도 주가가 그 상반기 대비해서 5월 달에 고점 나오고 나서 막 찌글찌글 할 겁니다. 그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제가 이제 1월 달에도 이제 건설이라든지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5월 달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간망하시라고 그럽니다. 건설도 기계도 마찬가지고 뭐 해운 조선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 차트를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올 연초에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산업재, 원자재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 그런 말 드렸습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5월부터 좀 꺾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5월 달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소비자 물가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돌파 이후에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도 장기 저항에 2007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장기 하락 저항선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뭐 산업재 상방이 강했던 뭐 조선, 해운, 뭐 건설, 기계도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좀 타이밍 조절하시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게 죽는 게 아니고 급등 이후에 지금 한 템포 늘림목 구간이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군도 여러분들께서 한 가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타이밍 조절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제 하반기 가면 다소 이제 진정 국민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차트와 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자, 5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이 지표를 만든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물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 금융위기 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당시에 1980년도 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몇 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같이 움직이더군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 2007년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월 달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6월 달, 7월 달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다우지수는 8월 달, 9월 달부터 이제 많이 좀 주가 좀 빠졌었거든요. 예, 금융위기 이제 터지면서 이번에도 이제 5%까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봐서는 미국 시장도 뭐 이후에는 하반기 가게 되면 좀 하향 안정화 좀 추세를 좀 그려나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박스권 또 하단으로 좀 회귀할 수 있는 뭐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여기까지 이제 미국 시장 지수하고 주요 지표를 제가 체크해드렸고, 자, 그럼 글로벌 주요 국가 이제 경제 지표를 중요한 부분만 몇 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수출의 국내 기업들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되겠죠. 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보시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3월 달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3월 달에. 3월 달에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3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그다음에 하락. 그다음에 4월 달, 5월 달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예상치는 하반기까지 다시 한번 기준치가 50인데 지금 현재는 미국의 ISM 지수는 제조업지 높은 겁니다. 6월까지 60 뭐 초반대를 일단 기록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지표가 중요하죠. 지금 예상치는 지금 기준치 50 이상은 기록하는데 하반기까지 조금 이제 계속 이제 하향 안정화 추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3월 달에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국내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영향이 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2월 달, 1월 달에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미국의 비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지금 쌍봉이 나왔습니다. 6월 달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ISM 제조업 지수와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사실은 6월까지 지금 제조업 PMI가 뭐 최고치를 좀 기록 중입니다.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이렇게 지금 하반기에 좀 하락이 나올 것을 가정한다 그러면 유로존 같은 경우도 이제 7월부터는 예, 그 제조업 PMI가 좀 고점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서비스업 PMI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유로존 같은 경우도 2분기가 경기 및 기업 기저 효과에 따른 좀 피크 아웃 구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 쪽에서 그 지난달 같은 경우도 2주 전에도 뭐 JP 모간이라든지 뭐 시티그룹의 고위 임원진들이 고해성사했죠. 우리 실적은 2분기가 피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그러면 중국을 보자는 얘기. 중국이 중요한데 중국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중국의 수출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중국의 상해 증시가 지난주에 지급 준비율 0.25% 인하하고 나서 지금 상해 종합지수보다는 심천지수가 더 가볍게 움직이죠. 심천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막 급등락 한번 밀고 나서 지금 고점 돌파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게 바로 이제 지준율 인하 효과입니다. 근데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차이신 중국 제조업 PMI가 일단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상해 증시가 지금까지도 막 찌글찌글합니다. 그죠? 예. 뭐 심천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제 이 지표가 아마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중국이 또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기준치인 50 이상에서는 머물고 있는데 미국처럼 그다음 유럽처럼 막 60 이상 기록을 못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현재 구간에 다시 한번 뭐 급반등이 나온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럼 왜 우리가 알겠습니까? 지난주에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 지준율 인하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치를 위협하고 있어요. 50을. 계속 지금 작년에 10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반등 주고 다시 하락. 반등 주고 다시 하락이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물가는 뭐 올라가는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중국 내에 제조업 PMI 지표가 안 좋다 보니 대기업보다는 아마 중소기업이 먼저 영향을 받거든요.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한 것이다.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이 2000년도 초반부터 계속 2년 동안 동결로 오다가 원래 12.50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지준율 인하했다는 얘기는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위에 PMI 지표를 보듯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인하라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기준금리는 지금 3.85 동결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시중에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별주가 우선적으로 오늘도 뭐 어제 오늘 뭐 심천지수가 먼저 좀 올랐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그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막 우리 시장이 장중에 막 60포인트까지 밀렸던 것은 지준율 인하하고 나서 밀렸던 것은 이거 뭐야? 중국이 지준율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도 그렇고 테이퍼링 얘기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월달, 10월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하는데 중국은 또 지준율 인하해버려 오히려? 예? 그 뭔가 이제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갖는 거예요. 경기 리세션. 예? 다시 또 이제 경기가 또 후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주에 막 급락이 났었던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이 지표를 보더라도 중국도 그렇다고 뭐 하반기에 경기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도 좀 둔화되는 추이다. 2분기 대비해서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음.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을 보자는 얘기죠.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이제 고점이 나왔습니다. 예? 한국 제조업 PMI가. 그래서 우리 시장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10년 동안의 동향을 보시면 거의 코스피하고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예, 코스피하고. 그죠? 지금 그림 보시면요. 요때는 이제 뭐냐면 요때는 조금 제조업 PMI가 둔화됐던 그런 구간인데 이때는 그 비트코인이 급등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전체 지수를 끌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예,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다소의 시차는 있죠. 한 2, 3개월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2분기가 좀 피크고 중국은 또 하반기에 제조업 PMI가 개선이 안 될 것 같고 좀, 그죠? 더 빠지지 않더라도 지금 계속 행보 국면이고. 우리나라가 또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나라인데 이게 지금 개선될 것이냐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좀 더 여기서 우리나라 제조업 PMI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최근에 보면 대형 지수도 이럴 때 고점 나오고 막 6개월 동안 흔들리다가 뭐 120에서까지 막 깬 종목군들이 지금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러한 연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예, 제조업 PMI하고 같이 더불어 봤을 때 여기서 과연 뭐 3,500, 3,600, 700까지 치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후에 3,400까지 가려면 누가 가야 됩니까? 지금 미국 시장처럼 시총 상위 종목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끌고 올라가듯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종합지수는 지난주에
아직 121선까지 자리가 좀 남아 있어요. 많이 기술적으로.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대형 지수가 121선 딱 터치하고 아래 꼬리 지금 반등 나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121선을 벌써 2달 전에 하향 이탈해 버렸죠.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이후에 만약에 3,300 다시 한번 완벽하게 돌파하고 3,500까지 가려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근데 우선은 지금 121선 그 시총 상위 1위 이 기업이 120에서 경기선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돌파 여부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스권 좀 올라가면 다시 또 아래쪽으로 밀 수 있고 예, 이번처럼 또 다시 급락이 나오면 재차 반등, 다시 또 눌림목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3분기 시장을 2분기처럼 대응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환율이 중요합니다. 환율. 이 환율이 왜 중요합니까? 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매매하면서 한해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해지까지 하기 때문에 환율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수급이 워낙 강세전환돼야지만. 예, 그거죠. 그래서 환율을 보는데 이 환율도 지금 딱 변곡점이에요. 네? 지난 그 2분기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뭐 2분기 한 6월 달 정도에 뭔가 이제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물론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달러 약세는 지금 멈췄고 반대로 유로화라든지 기타 뭐 이머지 국가들 화폐 가치는 약세가 강세가 지금 멈췄죠. 지금 유로하고 달러 그러니까 우리 공부했죠. 달러에 가장 많이 미치는 화폐 유로화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5월 달부터 지금 서로 지금 상대적입니다. 데칼코마니. 그죠? 달러는 쌍바닥 주고 지금 반대로 모색하고 있고 유로화는 지금 쌍봉을 주고 다시 또 하락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월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자, 달러가 이제 기술적으로 2007년도, 8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이 하락 트렌드에서 1차 반등, 재차 눌림 주고 지난달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120개월선 지지 구간이면서 2007년도, 8년도, 그러니까 13년 지지 구간이에요. 여기 쌍바닥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후에 달러도 추가적인 하락은 그게 제한적이다. 네,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달러 강세 전환이 됐으면 됐지. 추가적인 하락은 그렇게 제한적이다. 근데 유로화 같은 경우 반대죠. 2007년도부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월봉에 23년, 4년 저항이 여기 쌍봉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쌍봉이. 그죠? 그럼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 낮다, 낮다. 예. 추가적인 하락 내지 좀 박스권 급등락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원달러율 같은 경우도 2014년부터 이어져 왔던 이 장기 지지선 월봉 기준했을 때 지지 구간이죠. 그러면서 지난달에 약간 들림 쌍바닥 패턴이 나왔어요. 월봉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1170원까지 돌파한다 그러면 시장에 좀 더 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월봉 기준에서는. 근데 뭐 다음 주부터는 환율이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예, 환율이 이제 갭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본 기준 했을 때는 전전주 2주 전에 그 갭을 메꾸러 내려온다고 해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추가적인. 근데 또 이제 그 갭을 또 메꾸면 또 환율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예, 이게 아마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좀 중기적으로는 가을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앞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체크해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뭐 이번 달까지는 급등락이 1,15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등락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반기까지 본다 그러면은 환율 원화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죠. 예. 환율로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환율도 상당히 그 애매모호한 그런 구간에 있어요. 딱 부러지게 얼마까지 갑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원화가 뭐 추가적인 약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음 수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수급이 중요한데 제가 1월 달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특집 방송 배워산다에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연기금은 올 가을까지는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연기금은. 예.
그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금 연기금 그 기금 운영협회 그 홈페이지 가시면 작년 대비해서 연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낮췄거든요.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보유 비중을 맞추려면 최소한 8월달, 9월달까지 계속 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좀 쑥 보시면 왜냐하면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물론 지금까지 우리 이제 개인들이 어제까지 보면은 누적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60조를 매수했어요. 60조. 지금 7월달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급락 나오는 과정에서 개인들 또 이틀 동안 또 많이 매수해가지고 6월달에 4조 8천억 원 매수했는데 지금 현재 어제 7월 12일까지 거의 6월달 한 달 동안 매수한 금액 이상을 지금 매수했습니다. 네? 개인들이 8월달도 이어지고 9월달도 아마 이어질 거 보여집니다. 근데 좀 한계가 있죠, 한계가.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글로벌 자산 운용사 1위 업체인 뭐 블랙록 같은 경우는 운영 자금이 7천조입니다. 7천조. 전체 운영 자금이. 그죠? 우리나라 뭐 1년 예산이 지금 작년에 600조인가요? 10배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손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연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매도해요. 근데 외인들은 지금 거의 한 20조 원을 매도했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제가 최소한 20조 원 이상 매도를 할 것이다. 1월 달부터 예측했는데 딱 지금 현재 어제까지 19조 6천억입니다. 예, 이게 이제 8월 달하고 9월 달에도 지수가 그 중간에 크게 민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데 연기금도 지수가 안 밀리고 계속 현 상태에서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매도를 합니다. 연기금은. 예, 그 비중을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8월 달, 9월 달도 앞서 제가 환율도 이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원달러 환율이 또 뭐 전저점까지 이탈하면서 강세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외인들도 그렇죠. 8월 달, 9월 달까지 지금 간망이에요, 간망. 어떤 변곡점에서 계속 지금 단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도 예? 하루 이틀 매수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때리고 뭐 파생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단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급이 좀 불리하게 지금 개인들은 작용하고 있고 특히나 이걸 보시면 1월 달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도했어요. 1월 달에. 연기금이 제가 이제 매매를 잘한다고 그랬죠. 작년에 12월까지 거의 매도 안 하다가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거기서 쫙 고점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연기금 가장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연기금이 이제 큰 손이지 않습니까? 국내 주식은 코스피에서는. 근데 1월 달에 8조 원 매도하고 나서 계속 매도, 주가는 계속 박스잖아요. 박스. 큰 손이 안 사니까. 근데 1월 달에 외국인들은 한 5조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1월 달에 연기금이 8조 원 매도하고 나서 지금 계속 7개월 박스인데 근데 5월 달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5월 달에 외인들이 1월 달에 연기금이 매도했던 8조 원보다 더 큰 금액을 매도했어요. 8조 4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근데 현재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지수가 여기서 3,500, 700, 800까지 뻥뻥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이면 과연 1월 달에 연기금이 8조 원 최대 금액을 매도했듯이 5월 달에 외인들이 8조 4천억을 한 번에 때렸겠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수급적으로. 예. 그렇다고 환율이 또 워낙 강세 전환되지 또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뭐 수급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또 우리 그 개인 투자분들께 최근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신규 자금이 대부분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자금이 뭐냐면은 그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월 달부터 지금 한 30조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 지금 물타기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타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계속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고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번 거래 터지면서 장대 한번 나오고 나면 그 다음날 거래 죽고 나서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동안 또 행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리고 이게 뭐냐면 신규 자금이 작년 연말 내지 뭐 올 1월 달처럼 동학개미의 신규 자금이 많이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고객 애태컴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수급만 보더라도 이 박스권 장세가 3분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 그나마 조금 이제 버티고 있는 이유가 연기금이 지금 거래소는 죽어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6월 달하고 그나마 7월 달 많이 매도 안 했어요. 상반기 때는 고점에 많이 매도했고 연기금에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계속 매수를 합니다. 지금 4개월 연속. 예, 물론 1월 달, 2월 달에 많이 때렸습니다. 고점에 최고점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코스닥이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누적 순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개인들만 또 작년에 16조, 올해 지금 현재 7월 12일까지 8조 3천억 원 지금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소하고 동일하게 8월 달, 9월 달도 수급 개선이 안 이루어질 것이다. 예. 연기금 여기서 추가로 안 팔면 그나마 고마운 거예요. 그나마 지수가 이제 좀 유지가 되니까 박스권이라도. 예.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하시고 뭐 3분기에도 좀 박스권 장세가 연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예탁금이 예? 작년 연말과 1월 달에는 이제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근데 예탁금도 지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 한계 있고 지금 올 6월 달, 그러니까 1월 달, 그러니까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고객예탁금이 거의 제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도 계속 박스고 예탁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가운데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예탁금이 증가하면 또 신용도 증가하면서 뭐 개별주든 대형주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용 같은 경우도 지금 우상향 기조를 이루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 연초처럼 급격하게 증가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도 막말로 얘기하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횡보하고 막 올라가면 다시 원위치하고 그죠? 예. 좀 빠질만 해서 손절해 버리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좀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부 자금은 전략을 좀 바꾸시는 거야. 작년에는 계속 상승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녹론해가지고 끌고 와도 됩니다만은 1월 달부터 고점 찍고 나서 계속 7개월 동안 박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예, 일부 자금은 지금 기관하고 외인들도 계속 단타하지 않습니까? 예? 파생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기관하고 외인들도 단타하는데 예, 이런 점에서 계속 가져가면 우리 개인들만 지친다는 얘기예요. 일부 자금은 여러분들께서 시장 성격에 맞게 예,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1년 12달 주식 전략이 동일하면 안 돼요. 시장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 거기에 변화에 맞게 자금 조절도 예, 그렇게 운영을 좀 해야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신용인데요. 이 신용. 예.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에서도 경험을 했듯이 그 레버리지 사용을 많이 했어요. 비트코인도 뭐 100배까지 가능한 것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순간적으로 그냥 깡통이 나버리는데 이거는 지금 신용 월간 동향이에요. 월간 동향. 아까는 이거는 이제 일간 동향이고 예? 1년 동안 이건 월간. 무슨 말씀이냐면 2005년도부터 2021년 16년 동안의 신용 월간 동향입니다. 예,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저점에서 정확하게 아래 꼬리 주고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약간 주춤하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죠. 이 6월까지예요. 이 마지 상단까지 지금 왔단 말이에요. 6월까지. 그죠? 예,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신용도 지금 한계치에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한계치에. 그러니까 이 신용이 소위 얘기하면 이게 지금 황소죠. 뿔로 지금 막 황소가 뿔로 치받고 있는데 예, 지금 곰하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곰하고. 예? 이거죠? 예. 이 그림입니다. 이 신용이 지금 황소고 대주장고 이 늘어난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5월 달에 이제 공매도 규제 해제하고 나서 급속도로 지금 예, 신용 대주거래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용을 추월해 버렸어요. 예? 신용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신용 대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예, 뭐 외국인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종목별, 지수별 하방 쪽으로 보면서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3분기에는 이 황소하고 곰하고 치열한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 공매도 이게 이제 월간 동향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자리가 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리가 좀 남아 있는데 아마 이번 달 말 정도 가게 되면 월간으로 보더라도 지금 신용 잔고하고 대주 거래하고 뭔가 접점하는 지점이 나와요. 접점하는 지점이. 예. 저는 빠르면 7월 27일 날, 28일 날 FOMC 회의 전후 아니면 뭐 8월 달 만기 때 3분기 황소와 곰의
이 생명을 담보로 한 뭔가 치열한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이다. 근데 아까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그 전에 제가 이제 경기 지표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기관하고 적어도 외국인들은 황소한테 배팅을 한 게 아니고 곰한테 지금 배팅을 한 것 같아요. 예, 요 부분을 여러분께서 특히 우리 주린이 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벌써 40분 지났는데. 네. 국내 증시 이제 기술적 분석 제가 해 드리도록 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을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6개월 반, 7개월째 접어드는데 좀 크게 놓고 한번 보잔 말이에요. 거래소, 1월 달 고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지수 기준 했을 때. 그죠? 요때 삼성전자 고점 나왔을 때죠. 요때가. 거기서 지금 1월 고점 대비해서 그 자리예요, 지금. 지난주에 살짝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이틀 동안 또 급락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121선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1월 고점 대비해서 계속 박스야, 그냥 큰 박스. 3월까지 여기서 조정 나오고 반등 주고 다시 박스. 그죠? 종목 장세라는 얘기, 종목 장세. 근데 코스닥도 마찬가지. 1월 달에 급락 나오고 나서 반등 따라가면 또 급락. 또 반등, 지금 또 저항이죠. 그죠? 그러니까 7개월 박스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지쳐나간다는 얘기죠. 물타기를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뭐 1월달, 2월달에 이제 고점에 지금 물렸던 종목군들 그 물타기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방향성이 안 나온 거예요, 시장이. 그죠? 이제 무슨 얘기냐? 앞서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쭉 지수가 올라왔어, 1월달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 중에 70%는 유동성의 효과가 나왔어요, 유동성. 돈의 힘. 예. 근데 이 유동성의 효과는 이미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이제 끝물 단계고.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이제 경기회복 기대감인데, 아까 보니까 2분기가 피크아웃이래?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미국 쪽에서도. 고해성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표가 또 그렇게 보여주고. 저는 이제 지표가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무슨 뭐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것만 제가 이제 지표상으로 놓고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부 자금은 단기적으로 좀 운영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럼 왜 이렇게 박스권이냐? 왜 이렇게 박스권이냐? 왜 그러지? 기술적 한번 보죠, 한번. 예. 자, 코스피가 얘도 지금 보면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월 달에 고점이 어디냐면, 요거 제가 1월 달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2008년도 고점과 이 고점 여기 상단이거든요. 거기서 이 꼬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이 매물 공백존에서 여기서 6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까 일봉으로 계속 박스권 만든 일봉으로. 그러니까 금융위가 아니고 작년 3월 달에 팬데믹 때여서 급락 나왔을 때가 이 자리가 이 트렌드, 이 하단 라인이에요. 정확하게. 여기서 반등, 그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항이란 이 상단 저항 라인. 이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방향성이 여기서 뚫고 갈 것인지 여부는 안 나온 거예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그죠? 예, 여기서 아래 꼬리 주고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1월 달, 2월 달에 여기서 이제 걸린 거죠, 여기서. 이거 돌파할지 여부는 봐야 됩니다. 왜요? 이제 거래가 안 나오냐. 특히 지난달에는 거래가 많이 터져버렸어. 그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래가 만약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번 달, 다음 달도 이것을 또 이제 바로 돌파하기는 힘들고, 수급적으로도 앞서도 제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기관하고 외인들이 아직 건드리지 않잖아요. 맨 단타만 치고. 그죠? 오늘도 뭐 코스닥 외국인들이 한 1,000몇백억 매수했는데, 이 친구들 또 이제 내일하고 또 이틀 동안 또 지나면 또 바로 그 매물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간으로 한번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 한번 보시라니까요. 기관하고 저 외국인들 단타 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개인들도 일부 자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수가 지금 박스권이니까 단타 좀 치고받고 하면서 일부 물량은 중기로 끌고 가는 좋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지쳐버립니다.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심리거든요. 이 심리에서 밀려버리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다음. 그 다음에 지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어제 그저께 왜 시장이 많이 급등락이 심했었냐. 이거는 이제 변동성 지표죠. 미국 뭐 빅스 지수.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죠. 자, 국내 변동성 지수가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작년 2월달, 1월달 이 저점까지 딱 왔었거든요. 이 저점에서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변동성 지수가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 반대로 지수는 여기서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금요일 날 윗꼬리가 나오다 보니 그날 코스닥도 아래꼬리 길게 나왔고 거래소 좀 아래꼬리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 변동성 지수를 제가 보더라도 월봉을 보더라도 코로나 전 이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 라인을 깨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 이렇게 깨버린다 그러면 지수가 이제 고점 돌파하겠죠. 상대적으로 움직이니까 당분간은 이 라인에서 지금 지지하면서 머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걸 보더라도 3분기 박스권 연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 자, 요거 뭐냐면은 이제 거래량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차트를 잠깐 월봉도 그렇고 일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거래량. 거래량이 활발하게 늘어나야 막말로 미운 놈도 올라가고, 이쁜 놈은 더 올라가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거래량 보시면, 요건 제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연초에도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미 2월 달에 최대 거래 나와버렸어요. 2월 달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말씀드리면서 코스닥도 이제 그 기간에서 여기서 이제 최대 거래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안 나와. 중간중간에 이제 뭐 듬성듬성 없던 뭐 제약주 반등이라든지 업종별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 나오면서 살짝 반등이 나오긴 하나. 그 나오면 또 뭐 할 거예요? 바로 그냥 또 거래량 감소하면서 찌글찌글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2월달, 3월달, 1월달 대비해서 거래가 확 죽었다는 얘기죠. 절반 이상.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예? 코스닥 여러분들 언젠가요? 지금 4월달부터 거래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월달까지 나온 거래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급감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 오늘 양봉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시세 연속성이 없는 거. 이게 장대 양봉이 딱 나왔는데 2월달, 3월달까지는 그 다음 날도 좀 올라가고 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거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거래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한 달이고 기본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거래 막 찌글찌글하고 전립선형 패턴. 줄줄줄 흘러내려요. 거래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때 못 파면은 다시 원위치 해버려. 이게 바로 이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래가 안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메이저들은 간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지금 한편으로는 지수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장을 많이 간망하고 있다. 제대로 배팅 안 한다는 얘기죠. 뭔가. 여기서 우리 개인들은 막 죽어라고 계속 배팅하시면 안 돼.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메이저들도 단타치고 시장에서 지금 한 걸음 물러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구나. 시장 뷰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식은 1년 12달 전략이 동일하면 안 됩니다. 상승장과 박스권장과 하락장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거기에 맞게 우리 자금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단타를 안 하셨던 분들도 이럴 때는 현금을 조금 더 단타를 안 하신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약간 높인다든지 아니면 지금 기관하고 외인들도 단타하고 있으니까 일부 자금은 뭐 자금 대비 20%는 단기로 치고받고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이제 전략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안 지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반기까지 막 1년 동안 왜 작년에 1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3월 달부터 그럼 또 1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 행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거래가 안 나오면 나중에 거래가 좀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금액을 좀 늘리고 약간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보시면 지금 이제 이 거래 회전율 같은 경우 요건 이제 기술적 분석 좀 해드리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 거래 회전율이 지금 바닥은 맞습니다. 거래 회전율이. 근데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신용 장군데 같이 움직이죠. 같이.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주 거래는 신용 대주 잔고는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은 저는 안 무서워요. 기관하고 외인들은 안 무서운데, 제가 지금 가장 두려운 대상은 우리 개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제가 이제 수급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소위 얘기하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마른 행주 쥐어짜기가 아니고 마른 오징어 쥐어짜기에 들어간 것. 이제 더 이상 이제 팔 것도 없다는 얘기죠. 많이 팔. 왜? 작년에도 매도하고 지금 올해도 기관하고 외인들이 지금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20조, 기관이 38조, 기타 법인 2조니 거의 60조를 매도했거든요. 작년도 이 금액 정도 매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도 작년부터 이제 계속 순매도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매도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매도할 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매도할 만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매수만 안 할 뿐이지 그동안 충분히 매도할 금액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은 매도할 만큼 매도했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아. 주식 보증을 많이 줄여놨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서운 거예요. 예? 신용 대주거래는 계속 증가하는데 신용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신용 대주거래 잠깐 일봉상으로 역전했단 말이에요. 국민도 규제 해도하고 나서. 예, 이게 아마 좀 멀지 않은 시간에 뭔가 예, 말씀드렸듯이 공과 항소의 치열한 혈투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들이 무섭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하고 올 연초에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 많이 시장에 입성했어요. 이분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커질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동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사용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을 좀 하시고 우리가 5월 달에 뭘 봤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트코인에서 경험했잖아요. 예. 전략 들어갈게요, 전략. 예,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잉 유동성 장세 정점을 예고하는 시그널. 그동안 각국 중앙은행, 글로벌, 예, 뭐 파월이 어떤 얘기를 했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예, 어떻게 했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급락 나왔던 이유가 벌써 시장이 먼저 시그널을 줬거든요. 충분히. 예,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급락이 나온 겁니다. 예, 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VOD 녹화 방송 한번 보시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종합지수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연초에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요걸 제가 좀 얻어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그때 이제 연초에 제가 그냥 고점이고 하이닉스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싫은 얘기 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틀리든 맞든 간에 제가 보는 지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주식은 가학이니까. 예.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예상대로 지금 계속 누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앞서 제가 종합지수는 지금 120에서 안 깼습니다. 우리 121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기선이라고 그러죠. 이게 121선.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돌파를 하려다가 이때 이탈하고 나서 여기서 다시 실패를 해버렸어요. 121선은 지금 하향 이탈해버렸어요. 벌써 언제? 2달 전에. 근데 2달이 지났는데도 못 살려 이거를. 반도체 업황 그렇게 좋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6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에 여기서 121선을 급락 이탈하고 나서 여기서 얻어맞고 이 121선 한번 이탈하게 되면 이 회복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121선이 이렇게 이제 하향으로 꺾이는데 수급선인 61선하고 91선이 데드를 시켜버려요. 데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이들 기업은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과 2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1등 기업과 2등 기업이 지금 121선을 2달 전에 지금 하향 이탈해버렸다? 예. 뭔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 121선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장하면은 그때는 살리는 겁니다. 그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지수 3,500, 3,600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왜? 시총 1위 기업, 2위 기업, 그리고 연초 작년 연말부터 반도체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얘기했습니다만은 주가는 그게 안 움직이잖아요. 121선을 이탈한 지 2달 됐는데 아직 회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요건 제가 이제 1월 달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종합지수가 큰 흐름 봐서는 예, 장기 지금 저항이죠. 이게 41년 지금 저항 로고 추세로 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기술적으로 만약 돌파한다 그러면은 한 3,560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3분기도 제가 봐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혼자 매매하시기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대응 잘 하시고요. 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전략은 또 뭡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현재 1억 원을 여러분께서 운영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이니까 개인 맞게 운영하기 좋습니다. 지금은 박스잖아요, 박스. 이게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3분기까지 이어집니다, 무조건. 그럼 이때는 현금 20%, 1억이다. 단타는 뭐한 20% 치고받고 하면서. 왜? 기관화 외인들 단타 치고 있지 않습니까? 선물 가지고 단타 치고 있고, 코스닥 단타 치고 있고. 예. 수익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시장에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난주처럼 막 급락이 나올 때 그러면 현금하고 단타는 바로 현금화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럼 40% 현금화 할 수 있잖아요. 주식은 매수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거든. 기관하고 외인들도 간망하는데 우리가 무슨 개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막 무대포로 들이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한 40%. 그러면서 이제 뭐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살리는 분위기가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120에서 장악하고 뭐 하이닉스가 120에 장악한다. 그럼 그때는 이제 중기 물량을 뭐 20, 30더 포함을 더 늘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예? 오늘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정확히 일단 맞췄고요. 아무튼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주린이 분들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 이해도가 좀 낮을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VOD 녹화 방송을 보면서 대응하시고요. 아무튼 그 상반기에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 하반기에도 건강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예, 시장 대응 잘 하셔가지고 벌써 지금 6개월이 지난 게 아니고 아직도 올해 6개월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반기에도 좀 분발하셔가지고 많은 수익률 내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 좀 꺼줄래? 내 계좌 좀 보게.